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오너 시승기로 이동희 선배의 대우 티코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96년도에 제가 자동차 생활에 입사할 때 제 돈 주고 샀던, 제 이름으로 주고 산 첫 차예요. 첫 차를 다시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매복해갖고 무려 심지어 부산에 있던 차를 서울로 올려갖고는 사게 됐죠. 당시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처음 사신 차가 티코고, 그렇죠. 그 다음이 TV론 스페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격 차이가 나긴 했죠. 요거는 96년 11월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의 투톤이고 티코의 끝에도 두 번째 모델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SX 트림이라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티코죠. 5단 변속기라든가 차체 주변에 이렇게 딱 둘러져 있는 가니쉬라든가 그리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앞좌석의 좌우에 파워 윈도우라든가 등등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아마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 휠하고 썬루프, 수동식 썬루프만 옵션이었었고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였죠. 티코가 91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도 굉장히 작은 차였어요. 경차 규격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나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티코고, 그때 당시로 하면 이제 스즈키 알토죠. 그거를 갖고 와서 당시는 이제 대우 자동차가 아니라 대우 중공업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했었고, 물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스파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있죠. 이게 스즈키 3세대 알토를 거의 그대로 들어와서 만든 거라서 지금 차 규격을 보시면은 예전에 일본 경차 딱 그 사이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폭이 굉장히 좁고요. 그때도 그랬지만 키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서 머리 위 공간은 되게 여유가 있고요. 일본은 660cc였으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800cc로 엔진은 키웠고, 사실은 엔진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들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호환되는 부품이 알토랑은 거의 없는데 외장 부품들은 알토랑 호환되는 게 많아서, 사실은 국내에서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그 알토의 워크스 버전 있었잖아요. 그걸로 갖고 와서 튜닝도 하고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승차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좋게 하려고 서스펜션이나 댐퍼나 이런 것들도 다 국내에서 따로 만들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장하고 규격은 갖고 오기는 했어도 내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차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차라리 96년에 처음 살 때도 500 몇십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팔렸던 차들이 물론 이제 뭐 소나타나 그런 중형차로 가면 1,500만 원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그거의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진짜 쉬웠었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 가격이 되게 독보적이었는데 좀 나중에 가서 기아가 그 프라이드 팝이라고 네. 되게 싼 거 내놔갖고, 저는 그때 당시 그러면 내가 왜 저거 사? 프라이드 팝 사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 프라이드 팝이 이제 1100cc 엔진 얹어갖고 경차는 아니었는데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었죠. 예전에 이제 티코 많이 봤는데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유난히 좀 되게 반듯반듯해 보이네요. 곡선이라는 데가 많지 않아요. 나름 뭐 앞에서 보면은 이제 후드 범퍼에서 후드 올라가는 데도 곡선이기도 하고, 후드에서 이렇게 앞엔더 내려가는 것도 곡선이긴 한데 요즘 차들의 곡선하고는 다른 종류의 곡선이죠, 저게. 그리고 요즘 차들과 확실히 비교해 보면은 그릴이 되게 작죠. 뭐라 그럴까? 예전 차들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얘가 그릴이 작긴 해도 냉각이 너무 잘 돼요. 갖고 와서 정비를 꽤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라지에이터도 아마 전국에서 부품 하나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서머스테트랑 냉각계통 싹 다 교환한 거거든요. 과냉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지금 순정인가요? 완전 순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차를 제가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 샀던 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정비만 꾸준하게 계속 필요한 부분 해가면서 계속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은 차들은 헤드램프의 면적이 사이즈 대비 좀 큰 감이 있는데 이 차도 헤드램프의 면적이 좀 크죠. 저런 류의 유리나 라이트 부품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깨지는 거가 제일 무서운 부품들 중에 하나죠. 지금 모닝 스파크와 비교해 보면은 차가 확실히 작죠.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모닝과 그 전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폭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경차 규격 자체가 커졌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거 다음 거인 마티즈 말고 그 다음 거 나오면서 커지면서 그 폭이 넓어진 거가 되게 크고요. 이 차는 옆에서 보니까 유리의 면적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앉았을 때 바깥을 봐서의 개방감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약간 SUV의 비율이랑 비슷해요.
앞에 짧고 뒤에 지붕 높고 각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SUV들하고 되게 비슷해서 앵글을 조금만 낮춰갖고 보면은 되게 SUV스러운 것도 많거든요. 요거만 해도 이제 슈퍼티코다 보니 옆에 이제 가니쉬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되게 화려하고요. 원래 저 위에 저 이렇게 빨간색 점 3개 찍혀 있는 그 부분에 달리는 어퍼 스포일러도 있었어요. 근데 얘만 해도 이제 옵션이어갖고 원래 그 90년도에 티코 처음 사서 했을 때는 그거 사가지고 와서 구멍 뚫어갖고 DIY로 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창 유행했었죠. 그 스포일러는. 그리고 요거 갖고 올 때부터 저 노란색 반사 스티커하고 위에 빨간색 점들이 찍혀 있었던 거라 요건 아마 그 부산의 전차주분이 혹은 뭐 그 가족분들이 보시면 아마 차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판매하셨을 때랑 제가 저 도어에 달려있는 창문에 붙여놓은 거? 썬바이저. 네, 썬바이저 빼고는 겉모습은 사실은 옛날이랑 똑같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썬바이저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요즘 신차 중에 거의 없는데 그렇죠. 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옛날에 저거 많이 붙였죠. 이렇게 한 조금만 한 2cm 정도만 내려갖고선 비 올 때 차 안에 습기 안 차게 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 아, 이쪽 유리에 보면은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연비 라벨링 스티커가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그 스티커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틴팅을 하면서도 저거를 뛸까 말까를 물어보길래 뛰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일부러 사실은 보존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거인데다가 저 24.1km/L도 사실은 저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실연비가 아니라 정말로 실험실 연비이기 때문에 저거만큼은 안 나와도 저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뭐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그 생산 당시에 그 생산 기록 스티커도 그냥 붙인 상태로 일부러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옵티온 M204 사이즈가 15에 70화 12입니다. 12인치 타이어 요즘에 보기 굉장히 힘들고요. 편평비 70도 굉장히 보기 힘들죠. 휠캡도 오리지널 휠캡입니다. 이것도 동호회 모임 갔다가 거기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겨갖고 받아온 경품으로 받아온 거죠. 한국 타이어 넥센하고 금호 타이어에서는 사이어가 다 나오는데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카센터에서는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아갖고 카센터 가서 장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저는 실내 티코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굉장히 신선하네요. 있을 것만 있는 자동차의 기본이죠, 그야말로. 근데 생각보다는 대시보드의 그 디자인이 좀 아기자기해요. 속도계 커다랗게 있고 타코메터 같은 거 없고 왼쪽에 온도계 오른쪽에 연료 게이지 딱 있고 경고등 6개 딱 있는 그걸로 끝인 거죠, 진짜. 대시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클래식하네요. 예전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많았죠. 계단식. 네. 여기다 이렇게 뭐 얹어놓기 좋은. 그리고 대시보드의 그 길이가 좀 되게 짧고요. 작은 차니까 앞에 요거라도 두께라도 얇게 해갖고선 실내를 넓힐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요거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사실 이 차를 갖고 와서 제일 손을 못 대고 있는 쪽이 오디오 쪽이에요. 근데 오디오가 작동은 하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다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그냥 어차피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듣고 그런 거 용도로 아예 그냥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그냥 쓰고 있죠. 생각보다는 그리고 내장재가 괜찮아요. 가격대 생각을 하면은 내장재 플라스틱이 좀 되게 단단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보면 이제 얼룩얼룩 하잖아요. 이게 햇볕 때문에 변색된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 히팅건 갖고서 한번 싹 녹여갖고서 하는 것도 되는데 일단은 현재는 그냥 요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또 굉장히 보기 힘든 디지털 시계가 송풍구 옆에 있어요. 보통 디지털 시계 있으면 보통 가운데에 있었는데 있으면 근데 이 차는 송풍구 옆에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거는 그냥 어거지로 끼워 넣은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좀? 놀기 아까워서요. 네. 아니면 있어야 된다, 뭐 시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인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오디오에도 이 대우마크가 선명한 이 탱크 오디오에도 시계는 있어요. 아마 요거가 그 지난번에 배터리 교환하면서 맞춰놓은 건데 1분 5,000원이에요 벌써. 지금 보시는 이 오디오는 순정인 거죠? 네, 순정이고 나름 고급형이어서 라디오 국번 선정할 때도 전자식 스위치로 되어 있는 거는 고급형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라우드니스 기능 있지 않습니까? 야, 네, 나름 음질 조절도 되는 그런 라우드니스였고 이때만 해도 이제 카세트 데크를 썼으니까 카세트 데크에 이제 오토 리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고급 기능이었던 거죠. 예전에 오디오들 보면은 이렇게 라우드니스 이 버튼이 하나씩 있었는데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네. 예, 한때 또 라우드니스가 인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도 헤드윈스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스피커 쪽에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고 배선 쪽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있긴 있어요. 라디오 지금 나오나요? 라디오 나오긴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네요. 네, 소리는 지지직. 예. 지지직 소리 납니다. 근데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 나름 파워 안테나거든요.
안테나가 파워로 올라가요. 이거 키면. 근데 지금 이 파워 모듈이 어디 있냐면 왼쪽 앞핸더 안쪽에 있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거기서부터 A필러 타고서 여기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A필러 타고서 쭉 위로 올라가 지붕에 달려있는 안테나가 거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리를 하려면 팬더를 뜯어야 돼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다가 다 우겨넣느라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라디오가 이게 수신 감도가 좀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공주양치를 보면은 이게 진짜 딱 그 옛날 차 느낌 나죠. 참고로 제 9호연식 아반떼도 이와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완전 수동. 바로 이렇게 슥슥 움직이는. 근데 보시다시피 요즘의 차들과 똑같아요. 이 바람 방향은 바람 거의 방향 똑같고요. 예, 이건 안 바뀌죠. 불변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왜 이렇게 해놓고 요거 해놓고 여기다 가운데로 놓으면 바위 어쩌고 그래갖고선 위로는 찬바람 나오고 밑으로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것도 얘도 됩니다. 첨단. 심지어 여기 외기내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우차들이 요 에어컨 버튼이 에코 모드하고 그냥 에어컨 버튼이 있어서 에코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에어컨 좀 덜 작동을 해요. 조금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언덕으로 올라갈 때 힘을 써야 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연비를 높이고 싶다거나 혼자 탔다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냥 정말 완전 수동으로 그 에코 모드로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보기 힘든 잿더리가 있죠. 잿더리가 있습니다. 잿더리의 그 작동 그 소음이 질감이 아주 좋네요.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수납 공간은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둘 수 있도록 꽂아둘 수 있는 그 칸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거의 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는 거고. 여기를 좀 활용을 해서 뭘로 바꿔볼까 싶었는데 사실은 이런 플라스틱 부품들이 지금은 제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뭐 떼어내서 개조를 한다고는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상태의 오리지널이 부품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손 안 대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렇게 그 휴지 넣어놓고 다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재질이 떨어지잖아요. 이 차는 여기랑 이 대시보드랑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대시보드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통 대시보드가 우레탄인데 이 차는 그냥 플라스틱 같아요. 어우, 되게 단단하네. 여기도 딱딱하고 여기도 딱딱하고 여기도 딱딱하고. 티코가 변속기가 자동 3단 있었고 수동 4단이 있었고 지금 제 차처럼 고급형 같은 경우는 수동 5단이 있었던 거죠. 기어레버 길이가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대에서 손을 뻗어서 가기는 이게 정말 가까워요. 이게 정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막상 이거가 움직이는 거리는 짧아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타닥타닥 변속하는 맛이 있어요. 어쨌든 기어비 자체도 짧은데다가 요거가 길면 이렇게 약간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날 텐데 허우적거리지는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사실 운전하는 맛도 좀 커요. 후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넣잖아요. 당시에 대우차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넣잖아요. 그것도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게 오펠 계열의 그 르망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여기서 들어갖고선 이렇게 앞으로 밀어넣는 그런 거가 많았었는데 얘는 그냥 그때 당시에 쓰던 현대차들처럼 이런 식으로 5단이 들어가니까 후진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냥 좀 일반적이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금 유럽차들도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뽑아서 올리거나 눌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그 오펠과 그 일본차 베이스는 좀 다르군요. 포니도 제가 포니2도 제가 탔었지 않습니까? 걔는 이렇게 눌러갖고선 앞으로 해서 1단 위치로 미루는 거였었어요. 또 옛날 차들의 특징과도 같은. 근데 이건 비교적 최근 차에도 있죠. 예. 아우, 든든하네요, 진짜. 든든하죠. 예. 그리고 이게 주차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꽤 튼튼하게 돼 있어서 많이 안 올라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겠지만 시트 사이의 간격이 요만큼이라 한 뼘도 안 되죠. 한 뼘은 그냥 무슨 반 뼘도 안 돼요. 지금 제 손바닥 크기만큼 손 들어가면 딱 꽉 차는 거니까 이게 옆 사람하고 앉아갖고서 얘기 나누기도 좋고 은근히 이렇게 팔짱 끼고 운전하기도 괜찮다니까요. 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 성인 그 남성 2명이 타면은 그 예전 그 오리지널 미니와 거의 비슷한 그 공간감이에요. 엄청 좁아요. 그리고 이게 앞에 가깝고 앞유리 가깝고 그다음에 옆창 가깝고 이게 모든 게 다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개방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유리랑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양쪽 모두 선바이저가 있고요. 여기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있습니다. 거울은 있는 거죠. 예, 근데 좀 되게 작아요. 예. 그리고 요거가 다 비닐 재질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 비닐 재질이고 이게 그 당시 흔히 말하던 레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갖고 와서 얘는 바꿨어요. 이거 손잡이는 손잡이가 이거 새 거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사가갖고서 바스라지는 거예요, 만지면. 그래서 저거는 새 거로 와서 바꾼 거예요, 저거. 당시에도 이게 철판이 같은 색이었죠? 네, 차체랑 같은 색이었었고, 이게 SX, 그러니까 슈퍼 티코다 보니까 이 A 필러 여기 부분에 이게 커버, 플라스틱 커버 있잖아요. 이게 기본형 티코로 가면 또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나름 그 철판을 가리는 게 고급차다는 거는 알고는 있긴 한데, 그게 기본적인 거 A 필러 정도만 가리고, 다른 데 부분은 다 또 드러나 있고 그런 거죠. 실내등 있나요? 네, 실내등 있습니다. 나름, 예, 우와. 문 열면 연동되는.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문 열어서 연동되는 게 앞쪽밖에 안 돼갖고, 예. 이게 도어 열렸을 때 대부분 보면 도어 열림 경고등이 따로 있잖아요. 경고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 열림과 동기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싱크. 이거 항상 켜놓을 수도 있고. 이것도 새로 구해서 달았죠. 요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미러 전체까지를 통으로 새 거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 홀더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름 또 선글라스도 그 보잉 선글라스 아니겠습니까? 클래식한 거에는 클래식하게 맞춰서 쓰기 위해서 보잉 선글라스 맞춰놓고, 요런 용품들이 옛날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차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스티어링 휠이 꽤 커 보여요. 큰 편인데 이 사이즈가 차에 비해서는 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작은 쪽에 속하고요. 요렇게 이 투 스포크, 그러니까 거의 싱글 스포크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로 내려온 거. 이게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그랜저가 요런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각 그랜저. 그래서 티커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 운전대 모양은 각 그랜저랑 똑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런 디자인은 이게 지금 몇 스포크인지. 뭐라고 하니 이게 미묘한. 투 스포크인가요? 근데 이게 은근히 재밌는 게 대부분 요 튀어나온 부분이 엄지손가락을 걸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게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이렇게 10시 10분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9시 45분도 아니고 약간 좀 8시 43분쯤 되는 약간 미묘하게 밑으로 내려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잡고 다녀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잡고 다니면서 당기거나 밀거나 해도 되는 거고, 이게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이거보다 작아지면 사실은 많이 무거워요. 그나마 이 정도 되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도 돌아가고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진짜 옛날 차라는 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의 작동 음이죠. 철컥철컥 하는 거. 지금 방향지시등 켜니까 이게 다 움직이는데요. 네, 전체가 지금 이게 여기가 좀 이렇게 덜거럭덜거럭 거리는, 이것도 풀어갖고 한번 조여야 되는데, 풀어서 조이기 시작하면은 그걸 다시 조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깜빡이 켜고 끄는 일단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조작하는 거 문제 없고요. 오른쪽이 그 와이퍼 움직이는 거고요. 워시액도 나오고 다 됩니다, 일단. 계기판은 일단 타코미터가 없고요. 네. 트릭 컴퓨터는 어디 있죠? 트릭 컴퓨터라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답니다. 그래서 누적거리, 주행거리 지금 15만 223km 찍혀 있고요. 그 밑에가 그래도 오도미터가 아니라 리셋은 할 수 있어서 연비 측정하는 데 꽤 도움이 돼요. 사실은 연비 측정도 요즘은 앱으로 다 하니까 그것도 안 써도 되고요. 저 100, 120, 140이 되게 커서 시인성은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뭐 그 최고속 확인하는 거에서 보셨겠지만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해서 이게 3개가 다거든요. 네. 그래도 배터리 경고등 들어오고 엔진오일 경고등 들어온 게 어디예요? 시트는 확실히 작은데 특히 이 좌판의 길이가 되게 짧네요. 네. 엉덩이가 짧아서 정말로 이렇게 엉덩이만 딱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짧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능한 한 깊게 집어넣고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포지션을 잡게 되는, 시트 포지션을 잡게 되다 보니까 되려 이게 엉덩이하고 여기가 이렇게 꽉 밀착이 돼요. 등받이까지 해갖고. 그리고 쿠션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단단, 탄탄, 뭐 푹신 이러는데 이 차는 약간 좀 푸석한 쿠션. 푸석해요. 재밌는 거는 시트는 이게 엉덩이 쪽도 그런데 등받이 쪽도 딱 여기 옆구리 중간 정도까지만 잡아줘요. 그러니까 어깨는 완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쿠션의 무늬는 또 되게 화려해요. 나름 슈퍼티코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보시면은 천 있잖아요. 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안 돼 있고 천도 있고, 그리고
이 슈퍼티코가 재밌는 거는 운전석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도어 포켓. 나름 도어 포켓이 옵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인 DX나 그런 거는 SL에는 없었고 이게 SX로 올라가서 있는 거라 얘도 지금 부품을 사서 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고로 유리는 전동이죠? 네, 앞좌석 2개만 전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원터치 기능 당연히 없고요. 누가 되게 원터치 선호했던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이거 전동인 것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물 들어가고 얼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창문 열고 창문을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문 열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죠. 뒷자리는 오랜만에 앉아봤는데 시트가 엘리베이션 시트네요. 2열이 더 높아서 전방 시야가 되게 좋은데요. 딱 제가 앉으면은 그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아니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운전석 시트 밑으로 발은 놓을 수 있네요. 그리고 시트가 일단 평평해갖고 좌우로 움직이는 폭이 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네요. 이렇게. 아, 손잡이가 스포일러예요? 아, 대충 스포일러를 잡고 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 댐퍼가 무려 바꾼 지 1년밖에 안 된 놈인데 힘이 없어갖고 내려가요. 받아주세요. 트렁크 기본 용량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기본 용량이니까 이 정도면은 꽤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 뒤에 실려있는 짐 공간만큼이 일단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열 등받이 시트가 통으로 다 접혀버리니까 폴딩하고 나면 꽤 길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커버도 떨어지는 거라 사실은 근데 떨어지긴 하는데 저게 완전히 분리가 안 돼요. 저 스피커 케이블을 떼야 되는 게 있어갖고. 근데 여하튼 그거만 빼면은 진짜 이만한 입구 사이즈만한 물건은 그냥 넣어 갖고 다닐 수도 있어서, 동네에서 그 당근 마켓에서 중고 거래할 때도 피코 끌고 나가서 이렇게 옷장 같은 거 실어온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1열 시트의 등받이도 앞으로 당겨갖고 접어버리면 꽤 긴 공간이 나와서 긴 물건 싣고 다니기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제일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일단 가볍다는 거예요. 공차重量이 700kg이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성인 남자 3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둔하게 나가고 있는 건 있고요. 더구나 이제 무게가 또 뒤쪽으로 쏠려 있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로 오는 무게는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접지력 안 나와 죽겠는데 미묘하네요 정말. 클러치는 가벼워요.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클러치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고요. 변속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어가 짧기 때문에 변속도 슉슉슉슉 그야말로 이제 쇽쇽쇽쇽 넣어서 할 수 있고요. 이 가속할 때의 느낌이 요즘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인젝션 엔진들의 배출가스를 고려하며 엔진의 최대 출력을 뽑아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 지금 얘는 그냥 엑셀을 밟았으니까 이만큼 나갈 거예요, 지금 힘이 부족해요 라는 거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바로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렇게 소리와 모든 걸로 다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매우 재미있습니다. 진동과 소음은 어떤가요? 이 차에서 과연 진동과 소음을 우리가 얘기할 상황인가요? 근데 타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소음 진동이 적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속으로 달릴 때 얘기고, 고속으로 달리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방음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람소리 당연히 정말 속도에 비례해서 커지고요. 전에 이제 그 포니 타시는 분들 몇 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도 항상 그 얘기 나오거든요.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수는 있는데 그 달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도가 이렇게 심리적 최고 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속으로는 차는 100km를 달릴 수 있어도 내 그 머릿속으로는 이 이상 넘어가면은 시끄럽고 귀찮고 그래서 싫어, 그건 속도가 생기는 거죠. 티코는 그게 한 9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에서 9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런 경차 같은 거, 경차 갖고선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고,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론 이제 눈이 많이 와서 감속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고속도로를 가게 되더라도 항상 2차로에서, 편도 2차로 길에서는 항상 2차로에서
한 90km 정도를 유지하고 가죠. 차는 최고 출력은 41마력이고요. 뭐 최대 토크도 거의 킬로미터 단위 수준이어서 뭐 엔진에 힘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준이 자체가 아닌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요즘 나오는 뭐 준수경차나 경차들이 공차중량이 1톤이 조금 넘어간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얘가 600kg 정도니까 뭐 한 400kg 정도로 해서 한 80% 정도? 60% 정도가 출력이 더 높아야 된다고 보면 한 100마력선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경차 수준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엔진 출력만 갖고선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기어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낮은 기어비에서 오는, 물론 이제 변속을 자주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귀찮아지는 거는 있지만 잽싸게 가속해서 시속 60km 정도까지 시내에서 신호등 레이스를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예요. 카메라 앵글로도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왼쪽 뻥 뚫려 있고요, 전면 뻥 뚫려 있고 오른쪽까지 뻥 뚫려 있어서 시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미러로 이거를 뒤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뒷창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바깥에서 봤던 그 쿼터 글래스 있잖아요. 쿼터 글래스까지가 이 룸미러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의 후방 시야도 뻥 뚫려 있어 갖고 너무너무 그 시계 자체는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거는, 근데 얘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본네트, 그러니까 후드 끝이 안 보여요. 앞에가 이렇게 경사가 되게 심해갖고. 근데 앞에가 어디 있는지 대부분의 차들 보면 이렇게 후드 끝이 안 보이면 대부분 불안하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 봤자 지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여기서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이제 뒤쪽 같은 경우도 뒤쪽도 안 보이는데 아까 그 왜 바깥에서 보였던 그 스포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에 달려있는 스포일러가 튀어나온 거하고 뒷범퍼하고가 거의 한 3cm 정도?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어딘가 전봇대나 그런 거에 닿을 정도까지만 가도 그래도 범퍼도 아직 안 닿고 있는, 그러니까 범퍼가 닿을 거가 거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딱 각져 있는 각 네 군데 모서리가 어디 있는지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되게 운전하기는 되게 편하죠. 저속과 고속의 영역 구별이 어차피 한 40km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고속 가서 이게 뭐 운전대가 스티어링 휠이 떠오르다, 뭐 차가 떠오르서 가벼워졌다, 그런 느낌은 거의 못 받아서 사실은 그냥 40km 이후에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파워 스티어링이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걸리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에 전기식으로 된 모터가 있거나 혹은 유압식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앞바퀴에 걸리는 그 힘이, 그러니까 타이어가 노면에 붙어 있는 그 접지되는 그 느낌이 운전대를 그대로 와요. 그래서 접지력이 없어질 때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이렇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운전대를 돌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왜 이렇게 앞바퀴가 땅에 안 붙어 있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면 진짜 이렇게 섬찟섬찟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고속 안정성이 불안하다, 그 말 많았는데 네. 어떤가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리고 얼마나 고속으로 달리셨길래 고속 안정성이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80km,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속도계가 조금은 덜 나오거든요. GPS 오차는 꽤 돼요. 그래서 지금만 뭐 85km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한 5km에서 7km? 그 정도 되는데, 지금도 약간 휘어져 있는 길이긴 하지만 운전대를 놓아도 정비가 잘 돼 있으면 잘 갑니다. 그냥 잘 가요. 그러니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차를 탔냐 안 되어 있는 차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피코에 대해서는 워낙 그 도시전설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생겼던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80, 90, 100 정도 달리면서 금방 저희 이제 저 영상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륜구동차들 눈 온다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들 앞질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90km로. 얼마나 뿌듯한데요, 이게 한 3배쯤 뿌듯한 일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차가 좀 가벼우니까 좀 큰 차 옆에 지나갈 때는 좀 휘청거리긴 하죠. 그거가 각져 있는 차여서 그게 더 그런 거가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것도 미리 알고 조심하면 되는 상황이라 고속도로에서 저는 이제 이 차 갖고선 장거리를 많이 가봤던 거가 주로 이제 인제 스피디움에 한 서너 번 가본 거가 다인데 대부분 많은 차들이 요즘에는 이제 오른쪽 차선, 오른쪽 차로로 많이 가잖아요. 트럭이나 버스 같은 차들이. 앞질러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은 앞질러 뒤에서 붙었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슬립스트림 붙었다가 나갈 때는 슉 하고 나가는데 거의 앞질러 갈 때쯤 차가 이렇게 나란히 가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쯤 되면 안쪽으로 쓱 빨려 들어가요. 그 차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 아 여기선 빨려 들어가겠지라고 하면서 스티어링 조작을 쓱 살짝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뭐 이 차를 처음 타시는 분은 좀 익숙하는 게 좀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그때 자동차 생활 입사해서 사가지고 정말 짐카나도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뭐 드라이빙 스쿨도 이 차로 많이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경험이 사실은 차 새로 사가지고 한 3시간쯤 운전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코너링, 코너링 얘 은근히 좋습니다. 그거 지금 눈이 와서 제가 지금 제 실력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되게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도 낮고 차도 낮기 때문에 의외로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돌고요. 코너를 들어가거나 나올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벼운 무게가 관성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대신 이제 얘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 없기 때문에 재가속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빨리 달리려면은 브레이크를 아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덜 밟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진입 속도를 가능한 한 높이고 감속하는 비율을 줄여서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고 빨리 속도를 유지해서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거가 얘를 타면서 운전 실력이 늘어나게 됐던 그 아주 큰 도움이 됐던 차죠, 진짜. 티코는 워낙 오래된 차의 플랫폼이었잖아요, 얘가. 91년도에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어쨌든 80년대에 개발되고 만들어진 차를 바탕으로 해서 갖고 왔었을 텐데 그렇게 갖고 온 차를 다시 90년대 후반에 사서 탄다는 거는 80년대의 메커니즘을 타는 거고 무게중심이 낮고 좋아요라는 거의 기준이 얘하고 한건 다른 거죠. 이 차를 타고서 어디 시승하는 데를 가보면 딴 차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그렇긴 하더라도 그 차들을 타고선 다시 이 차로 돌아와 보면 아 그래 티코의 이 가벼움과 이 낮은 무게중심과 이거의 장점은 또 따로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승차감은 어떤가요? 얘 은근히 부드러워요. 그 부드럽다는 거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트로크가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상하로 움직이는 범위는 짧은데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쪽이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려 나쁘다기보다는 되게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가벼우니까 관성의 영향을 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롤이라든가 앞뒤 피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덜 받아서 그래서 달리는 맛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11월 초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또 2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명 연장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생명 연장이 돼서 2년 어차피 생명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세가 얘가 800cc니까 원래 나오는 것도 1년에 7만 얼마인가 8만 얼마거든요. 근데 8만 얼마에 50% 할인 받아갖고 그쵸?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50% 할인돼서 3만 얼마가 나와요. 그 3만 얼마도 그 연초에 되는 10% 연납 할인 받으면 2만 몇천 원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갖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나 뭡니까 보험료 나가는 거니 뭐니 그런 거 다 따져보고 해도 그래 봐야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름값에 정비 비용에 다 해봤자 300이나 들어갈까 싶어요. 진짜 기름값 다 해봐야. 예, 추가로 2열 승차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청희 씨와 제가 2열에 앉아 있는데 아까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2열 승차감이 괜찮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토션빔이다 보니까 선입견상 턱 넘을 때 탁 하고 쾅 하고 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충격 그 흡수 능력이 괜찮습니다. 뭐 아주 큰 요철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좀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요. 이게 같은 토션빔이라도 뭔가 약간 더 유연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 구조로 돼 있어서 뒷자리에 앉은 상태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그냥 불편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티코와 함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뭐 제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저희 자동차 교육 방송 유튜브 채널이나 등등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